음, 오늘은 향수인데 향수는 좀 내용이 길어서 미리 좀 필기를 좀 해놨고 우선 향수라는 작품을 보면 향수는 그리움이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그리움인데 뭐에 대한 그리움이지? 그렇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요거는 이제 고향이라는 장소를 음, 결핍했다, 상실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돼. 그래서 고향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결핍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때 요때 좀 있었고요. 그다음 6.25 전쟁. 요때는 피난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문명. 60년대 이후 70년대 넘어가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살기가 힘들어져서 이촌향도라고 하거든. 고향 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노동자에 대한 시들이 또 많이 나오게도 돼. 노동자들에 대한 비애.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우선은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도시겠지. 그런 도시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됐지? 이런 시들이 많이 나와. 근데 지금 정재용 향수는 도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과거 고향에 대한 어떤 회상, 이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그래서 키워드를 보게 되면 감각적, 후렴구, 향토적, 공감각, 병렬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병렬식 구조라는 것도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고 병렬식의 어떤 특징 속에 여기에는 후렴구라는 게 있어. 후렴구라는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그곳이 차마 꿈의 느리치리야, 그곳이 차마 꿈의 느리치리야 계속 똑같은 구절이 만들어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후렴구라고 보시면 돼요. 후렴구의 특징은 첫 번째 연 맨 밑에 정확하게 써 있거든. 그래서 우선 후렴구의 기능을 보면 여기 연 구분 및 시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걸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또는 정체적으로 이제 그리움에 대한 어떤 여운, 여기 지속되는 어떤 현상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감정의 지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쪽에 나와 있어. 후렴구의 기능을 보면 각 연의 구분, 아까 나온 대로 그 다음에 각 연의 시상을 매듭 짓고 있다. 연과 연의 관계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그 다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며 시 전체의 통일성을 준다. 이런 것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왼쪽 핵심 정리 한번 보면 요 시는 향토적이고 묘사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묘사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지만 회화적이다. 요거는 그림 그리듯한 표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 눈에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러면 시를 한번 또 읽어보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자. 우리가 시를 배우면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문장 읽기라는 건 시 읽기나 또는 뭐 독서 뭐 같은 거라고 그랬었지. 읽으면서 주체, 다시 말하면 서술어의 행위자라든지 또는 서술어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들의 목적어들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거기에 이제 대상이 보통은 명사로 나와. 여기 한번 볼게. 명사로 나오는데 그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보통 이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전체적인 어떤 중심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문장에서의 어떤 핵심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한번 읽어볼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약이 제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간다. 고니까 연결이겠지. 얼룩배기 황소가 있어. 그래서 우선 명사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다가는 네모칸을 잠깐 쳐놨어. 그래서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은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다. 자, 곳인데 이 앞에는 다 꾸며주는 거였네. 자, 다시 한번 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예디하게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있지.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은빛 게으른 울음을 울고 있지. 그러한 곳이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상이 이 곳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정서집약이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읽어볼게. 넓은 벌 동쪽 끝은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니까 배경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넓은 벌, 동쪽 이런 것들이 향토적 분위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위기를 형성한다.
보통 시간과 공간 같은 경우들은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생각해주면 좀 좋고요. 또는 부정적 상황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해. 자, 그 다음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간다. 자, 그럼 한번 봐봐.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그럼 지줄된다라는 표현은 이야기를 한다니까 우선은 실개천을 꾸미는 요 이미지가 실개천의 이미지를 형성하니까 얘는 청각적 이미지 또 하나는 의인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 이 실개천이 회돌아 나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요거 한번 봤었잖아. 주어가 있고요. 서술어가 있을 때 이 서술어가 다시 꾸며주는 말이 되고 명사 다시 서술어가 된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보면 문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더 좋아. 실개천이 지줄되고 실개천이 회돌아 나간다. 그래서 회돌아 나간다라는 것도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 얼룩배기 황소는 요거는 옛날에 이제 검은색에 뭐 황토색에 좀 검은색 빛이 이렇게 붙은 그래 우리의 향토적인 전통적인 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요거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지. 우선은 해설피의 뜻은 왼쪽 밑으로 한번 가보면 외워줄 필요가 있어. 해설피하고 함추름은 시험에 좀 많이 나와. 알겠지? 해설피, 해가 설핏 기울 무렵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저녁 때 가까운 때겠다.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운다. 울음을 우는데 어떤 울음이야? 금빛 울음이야. 더군다나 게으르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의인화라고 봐도 돼. 그러면 요렇게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금빛이란 시각적 이미지로 바꿔준 것, 요런 걸 우리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그래. 이 공감각적 표현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자, 울음이 금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들을 청각을 시각화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감각의 전이는 우리가 한 번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선 요 정도 한번 알아두시고 시험 대비 예문집에서 좀 자세히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후렴구의 뜻은 했으니까 첫 번째 여는 실개천과 황소를 통해서 고향의 마을의 정경을 드러낸 거야. 굉장히 좀 한가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 지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 지화로라는 것도 도시에서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볼 수 없고 시골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향초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됐지? 지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자, 이때도 재라는 것도 표시해도 상관없겠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재라는 것도 하나의 명사로 표시를 해놓고 재가 식었다라는 건 뭘 드러낼까? 요거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그 다음 또 하나는 지화로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낼 수도 있지. 자,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밤이 깊어가고 있다.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여기에는 가짜가 좀 빠져 있어. 그래서 가를 한번 넣어봤는데 가를 늠으로 해서 얘가 하나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지. 소리가 말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말을 달릴 수는 없지. 그래서 우선 의인화가 이루어졌어. 그 다음 또 하나 기억할 건 소리는 청각이잖아. 이 청각이 말을 달리는 거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지. 요번엔 외울 게 좀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고 뭐 내신 대비할 때는 조금 더 외울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연결되는 다른 외적 지문들 외부 지문들이 있으니까 정리도 한번 해줘야지. 자, 그 다음 여기에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시니 겹다라는 것도 뜻이 나오나? 아, 여긴 나오진 않는구나. 이 겨운이라는 건 겹다. 눈물겹다, 지겹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어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 뭐 이런 거를 겹다라고 그래. 그러면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엷은 졸음은 살풋든 졸음이야. 거기에 뭔가 겨운 거니까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좀 고단함이 느껴진다. 이 시는 특이하게 자연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은 고단함. 그래서 아마 이런 농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시를 읽어도 부유하거나 이렇지는 못해.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약간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보면 돼.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러면 집베개도 뭘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렇지. 향토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지? 고이시는 곳.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곳이 똑같지? 요렇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이 똑같을 때 우리는 요거를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라고 부른다. 좀 외워주셔야 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그래서 통사적 구조의 반복은 문장 성분에 또는 문장 구조가 대응짝을 이뤄서 전개될 때 우리는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불러. 이것도 시험 대비 예문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뭐뭐 하는 곳, 요 구조가 뭐뭐 하는 곳 요렇게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야. 자, 그래서 도다 고이시는 곳은 현재 뭐뭐 하는 곳이라서 현재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는 회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까먹으면 안 돼. 전체적으로 현재처럼 보이지만 이 시의 전체는 전부 다 뭐한다? 회상하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밑에 갈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자,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요것도 이제 미리 좀 써놨는데 고양이 아니야. 여기다가 밑줄을 딱 줘놓고 다음 중 기억과 정서나 태도가 같은 걸 골라라 그러면 고양이에 대한 그림을 고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에 대한 그림이 아닌 부분으로 출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놓고 있어야 돼. 요거는 이상과 꿈을 쫓아가고 있다. 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지. 고양이에 대한 그림으로 전체적으로 출제를 할 거야. 향수라는 부분을. 자, 그런데 요런 시가 있어.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가 있거든. 요거는 또 다른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야. 이 또 다른 고향 같은 경우는 윤동주의 시에서는 성찰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또 다른 고향은 화자의 어떤 본질적 자아, 그래서 아름다운 혼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고향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출제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이 시에서 그리버라는 부분은 이때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니까 이게 유년 시절이지. 유년 시절에 바로 뭐 하겠다? 그렇죠. 하늘빛이 그리웠으니까 요거는 요 밑에 써 있는 대로 꿈과 소망이야. 꿈과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 시들을 찾아줘야 돼. 됐지? 그래서 꿈과 소망 또는 포부 이런 것들이 되겠지. 할 수 있겠지? 파란이라는 것은 글자를 늘려 썼기 때문에 시적 호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시각인 거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서비슬의 함추름 휘적시던 것, 이건 촉각이고요. 매우 감각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도 다시 파란 시각이 초점이네요. 그 다음에 풀서비슬의 함추름 휘적시는 촉각.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서비슬의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다. 그래서 이 화살이라는 걸 활살. 그래서 이거는 신비롭고 막연했던 유년실의 꿈과 동경이야.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화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머리를 탈락인데 나중에 한번 이런 것도 공부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겠지. 자, 휘적시던. 자, 그러면 여기도 표시를 좀 해놨는데 는 회상이었지. 얘는 던이라고 딱 써놨기 때문에 바로 회상인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 요건 시험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주자.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요것도 봐야 돼. 뭐뭐 같은이라고 나올 때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드러내면서 의미랑 연결시켜서 출제가 잘 돼. 그래서 뒤에까지 읽어보고 얘기해줄게.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아, 잘 안 보인다. 다시 할게. 여기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있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검은 기민머리와 같은 거야. 자, 그러면 검은 기민머리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로 비유한 거거든. 그래서 동적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동적 이미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요 모습이 어린 누이의 동적인 모습이거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그러면 어린 누이의 모습에 기민머리가 날리는 모습을 여기에 비유한 건데 이 자체를 어린 누이에 비유했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사람이 누이가 아니라 춤추는 건 기민머리야. 그래 요때
춤추는 모습의 어떤 요 모습에서 요 밑에 보면 좀 지워졌는데 구김살 없는 모습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여기 구김살 없는 모습. 자, 그러면 잘 봐. 어린 누이를 어디로 연결했을 때, 그렇지. 요렇게 연결했을 땐 어린 누이를 구김살이었다. 됐지? 자, 그런데 밑에 또 한번 잠깐 읽어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럼 어린 누이와 아내를 이쪽에다 연결했을 땐 요거는 가난의 모습이라고 봐줘야 돼. 됐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야. 다시 한번 어린 누이를 이쪽으로 연결하면 뭘로 간다? 그렇지. 구김살 없는 모습이고, 어린 누이를 이쪽으로 연결하면 가난한 농촌의 고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형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돼. 자, 그 다음 밑에도 볼게.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는, 그렇지, 소박하고 평범한 그 아내가 이삭을 줍고 있다. 이삭이라는 것은 벼를 이렇게 다 수확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줍는다는 얘기는 그게 가난하다는 뜻이겠지. 됐지? 그래서 우선 포인트 2개 있네. 요거 그리버랑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 갈게. 요건 좀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해 줘. 기출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자, 그 다음 하늘에 섞은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송으로 발을 옮겼어. 그럼 요거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아까 얘기 잠깐 안 했지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불결이나 모래성 같은 경우는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화적 분위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자, 그 다음 뭐 발을 옮겼다. 그럼 섞은 별에 발이 있는 거니까 요것도 섞은 별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시간의 흐름 이런 거 볼 수 있고, 의인화 볼 수 있지. 자, 서리 까마귀, 서리 요거 기억해 줘. 나중에 우리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들도 좀 알아야 돼. 그게 상식이거든. 서리가 나오면 보통 가을이라고 기억해 주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요건 가을로 보시면 돼. 우리 아이들이 서리 그러면 눈을 많이 떠올려서 그럴 거예요. 자,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자, 초라하니까 이것도 가난하겠지. 그 지붕이 있는데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다. 자, 그러면 초라한 지붕이지만 그 안에 도란도란 거리는 거. 이때 도란도란 거린다라는 것은 모습을 나타내는 걸까 아니면 그 소리를 나타내는 걸까? 근데 모습은 모양이라고 하지. 소리를 흉내낸 말을 우리는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불러. 다시 요거는 의태부사라고도 해요. 얘는 의성부사라고도 하겠지. 됐지? 요거를 다시 묶어서 우리는 음성상징어라고 불러. 요렇게. 자, 근데 음성상징어라는 거 하다 보니까 음성이 소리만 생각하거든. 요건 의태어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자. 요것도 개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 왜? 도란도란 거리는 건 도란도란 거리는 어떤 모습을 흉내는 소리 뭐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모습과 소리를 둘 다 나타낼 수 있어. 다만 특정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를 다 놔도 상관없고 그냥 도란도란 거린다라는 건 그렇죠.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다. 단란하고 정겨운 모습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 가난한 농촌 현실 속에서도 단란했었던 그런 고향의 모습을 이 화자는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리움이겠지. 자, 밑으로 이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 이해와 감상을 한번 보면 기억해야 될 게 여기도 또 있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했고요. 각 여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있지. 이게 출제의 포인트야. 그 다음 묘사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요거 기억해야 돼. 유기적 관련성이 없이 병렬적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연이랑 뒤에 나와 있는 연을 인과적이다. 요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됐지?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전개됐다. 요거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거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자. 요것도 출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의 통일성은 줄 수 있는데 연과 연 사이에 인과적인 구성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셔. 자, 전체적으로 회상 알아두시고요. 요걸 다른 말로 했을 때 회상해갖고 정서를 집약시켰다. 압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나머지 내용은 설명한 것과 별 차이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 여기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 너희들이 한번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요 밑에도 한번 볼게. 여기도 하나 나왔다. 그지? 이거 보이니? 그렇지. 자, 함께 읽으면 좋을 작품 중에 사양이란 작품도 좀 알아둬야 돼. 요건 특이하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 요렇게 현실, 회상, 현실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거든.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연시조.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왜 까먹으면 안 되냐면 우리가 시조는 정형시라고 불러. 됐지? 시조가 아닌 모든 시는 정형시라고 부르면 안 돼. 자유시라고 해야 돼. 알겠지? 요거 좀 기억해주고 요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거야. 왜냐하면 시 같은 거에 기본적으로 갈래상의 특징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틀리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자. 요것도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 문제로 나올 게 너무 많지. 향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많이 수록돼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럼 향수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해법문학의 문학 작품집 같은 거라도 이런 게 따로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정리해서 같이 붙여놔도 괜찮고 해법문학은 꼭 지참하고 들고 다닐 수 있게 여기 집에서 듣기만 하지 말고 하고 나서 질문도 같이 해야 되니까 꼭 지참을 해주길 바래.